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do...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어떻게 서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차이나는 무비팀. 잘 귀뚜라미 소리는 들으셨어요? 날씨가 훅 추워졌어요. 맞아요.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해. 문 열고 추워요. 자면 안 돼. 문 열고 자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110 몇 년 만에 더위라고 막 그렇게 호들갑들을 떨었는데 함께 떨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떨었죠. 저도 같이 떨었는데 한 달이야 기껏해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뭐 없는 거야. 이렇게. 시간은 가는 것 같고. 네, 아우 심오한 진리를 네.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물인가? 너무 파이는 이렇게 던지는 파이고. 건 물이지. 네. 물이야. 금방 이렇게 바뀔 네네. 줄 몰랐죠. 우리 선인들의 지혜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나니까 바로 선선해지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네. 난 그 다음에 입추를 기점으로 해서 선선해졌더라고요. 네,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필요 없는 자영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주는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네, 저는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으로 지갑은 비었지만 뭐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저희가 여름 폭염에 저희를 지켜주기도 했던 이안 감독의 대만 감독 출신 이안의 영화들 중에 마지막 작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가 뭐였죠? Life of 라이프 오브 Pi. 파이. 아, 네, 영어들이 아주 파이는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파이가 있지만 저는 수학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파이만 들어도 소름이. 네,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만 하면은 이 파이가 우리나라에서 수학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수학? 약간 수학인가 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포스터에는 호랑이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성장 영화인가? 뭐 이런 휴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광고도 그렇게 했어요. 네, 저는 뭐 포스터 15세 보고 소년의 뭐 모험처럼. 예. 예. 포스터 보고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줄 아 알았습니다. 맞죠. 예. 디즈니가 늘 갖고 있는 휴먼, 인간화된 동물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건데 이 네. 영화에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실 반전이 무시무시한. 숨겨져 있어서 이 2부까지 들으시고 나면은 아마 라이프 오브 파이를 기억에서 지워버렸을 텐데. 네. 이 영화가 사실 2012년에 제작돼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초에 개봉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어요. 개봉 당시에는 한 160만 정도, 163만 정도라서 엄청난 숫자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호평을 받으면서 최근에 한번 재개봉이 됐었죠. 네, 그렇죠. 네. 2018년 올해죠. 4월 12일에 재개봉됐는데요. 재개봉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3D를 넘어서 4D로까지도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4D라고 하면 이게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장면이 굉장히 물이 많거든요. 나왔겠네요. 물이 나오고 뭐 의자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인도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시도한 가족이 풍랑을 맞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동물원의 동물들도 같이 이동을 했었는데 배가 난파되면서 가족이 이제 일부 사망하고 살아남은 아이의 이야기인데 폭풍 거의 그 영화 스톰에 가까운 폭풍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만약 4D로 본다고 하면은 우비를 입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조신이 있는데 이 영화가 실제 그 이안 감독이 섭외됐을 때 그 앞전에 감독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이안 감독이 수락을 했던 조건이 무조건 3D로 제작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D로는 하지 않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상상력의 세계를 구축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감독이 여러 번 교체되면서 제작 기간이 늘어나고 제작자가 영화 비용이 자꾸 많이 드니까 어떻게든 좀 빠르게 하려고 하다가 이안 감독의 스케일로 더 커지게? 엄청난 스케일이 됐는데 흥행에 성공했죠. 그래서 제작의 시기는 사실 아바타보다 반년 정도가 빨랐는데 개봉이 더 늦어지면서 아바타의 뒤를 잇는 블록버스터 3D라고 그때는 3D가 아니었죠. 아바타는 사실 거의 아바타가 아닌 2009년? 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아바타를 네. 잇는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영화는 아바타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인간의 아주 본성을 건드리는 이안 감독이 그런 게 아니었으면 안 했겠죠. 그 이안 감독의 그중에 장기잖아요. 네. 그게 예. 감정과 이성이라고 네. 하는 그 큰 두 축 센스 앤 센서빌리티에서도 우리가 맞네요. 그립네요. 얘기했지만 네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장기가 음. 이안 감독이 아주 가장 탁월한 그 재주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쵸. 그러면서도 계속 장르를 바꿔요. 리안 음. 감독은 역사극을 했다가 뭐 무협을 장르를 했다가 뭐 드라마를 했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사실은 드라마인데 네. 형식을 바꾸는 거죠. 3D라고 하는 걸로. 예.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이죠.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끊임없는 도전을 하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영화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서사에 대한 어떤 자기의 추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원작이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얘기 나오겠지만 원작을 이제 좀 자기가 구현한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했다고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사실 이미지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역시 이안은 이제 수채화를 그리는 이제 하얀 캔버스를 갖다 주고 아마 하이쿠 정도만 줘도 1시간을 2시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 이야기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미지와 이야기가 아주 촘촘하게 정말 짜여져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센스 앤 센서빌리티가 아마 이성과 감성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영화가 그때는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사람과 이제 동물로 호랑이로 예, 이게 나오면서 상징이 바뀌면서 자기 이야기를 그러고 보니까 브로크백 마운틴도 생각나죠. 되게 인내하는 사람과 계속 구애하는 사람. 그래서 못 참고 결국은 이제 파탄으로 가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아카데미 수상 정보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죠? 우선은 감독상을 거머쥐었고 이게 브로크백 마운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뭐 시각 효과는 뭐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촬영상도 받고 음악상도 받았던 것으로 음악도 사실 인트로에 보시면은 타이틀 영상이 굉장히 여자 원음인데 음악이 굉장히 영화의 오묘한 흐름을 약간 인도스러운 네,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음악 얘기하는 인도스럽잖아요. 네. 주인공도 인도아이고 근데 거죠. 영화의 대부분의 배경이 이제 대만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촬영이 된 네네, 그 맞습니다. 미어캣 이런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인도와 대만에서 촬영이 미어캣도? 이루어졌어요. 네네, 그게 대만의 유명한 켄팅 국립공원인가요? 뭐 그쪽에서 만들어졌고 오래된 항구도 역시 그쪽이고 그러니까 이안이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영화 안에는 어떻게든지 녹여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봤는지 이제 장면들을 떠올리시면서 또 이 영화를 앞으로 보시게 될 분들에게 좀 알려줄 만한 차이나는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요, 바로? 훅 가죠. 왜냐하면 뭔가 얘기가, 중간이 없고 훅 가는 느낌이네요. 네, 그냥.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의 서사가 워낙 길어서 네. 이 영화가 사실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회상하는 영화 구성이고 그래서 사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는 네. 거지. 그래서 지나간 얘기를 회고하는 건데 회고하는 당사자와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설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그다음 현재와 그다음에 그것을 경험했던 과거를 오가면서 되는 이야기인데 현재는 왜 자꾸 나올까? 왜 현재의 저 둘의 대화가 왜 나올까? 그런데 그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장면 안에 이 사람의 진실이 밝혀지는 어떤 모티브가 계속 그래서 마치 소설가가 모티브를 얻으려고 왔는데 결과를 가보면 이 주인공의 파이의 어떤 경험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캐내는 형사 같은 역할을 관객에게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역할. 이야기의 진실이란 무엇인가? 네, 진실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런 거. 그래서 관객마저도 이제 원래는 파이에게 훅 들어갔다가 중간 이후로 끝에 가보면 이 둘의 대화에서 뭔가 역전이 되고 이 현실에서 이 사람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속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굉장히 교묘하게 엮어놓은 거죠. 그래서 역시 이하는 이야기를 잘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앞쪽에 이 배가 표류돼서 모두 다 죽고 이 아이와 호랑이만 생존했을 때 그 망망대해에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말 파도 하나 없이 물이 딱 고요한데 그냥 하늘 위에 구름이 마치 물 위에 완전히 비쳤는데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한이 3가지 기법으로 원경, 중경, 근경으로 해서 3D를 3가지 기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로 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그곳에 가까운 것을 제대로 지금으로 치면은 오두막이라고 불리는 캐논 오디2 마크처럼 근경을 굉장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3가지 관점을 써서 찍었대요.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 앞에 그 바다씬이나 바다 이런 파란색 것들이나 수영장씬 있죠. 어. 그러니까 뛰어들 때 이게 진짜 바닥인지 공중인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엄청 리얼하고 이게 비친 건데 비친 게 아니라 거울같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나 못 느꼈는데. 그래서 3D를 고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레이어드, 그러니까 이미지의 레이어드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바타 같은 경우, 그러니까 3D 하면은 튀어나와 보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3D의 독특한 기법을 관점을 쪼개서 자기식으로 레이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벌써 그럼 한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법을 이걸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게 되게,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밑에는 막 약간 말미잘 해파리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니면서 야광처럼 불빛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의 어떤 재현도 수족관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추천평에는 3D IMAX로 제일 봐야지만 그 맛을 알 수 있는 영화. IMAX로. 예, 왜냐하면 일반 화면에서는 수족관 느낌이 안 나잖아요. 예, IMAX는 약간 이렇게 크고 와이드하면서 약간 굽으니까 그런 평들이 많았었어요. 아니 신여성 요새 한가합니까? 네. 조사를 엄청 많이 했네 뭘? 아니, 뭐 훅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갑이 비니까 시간이 많아져요. 지갑을 안 채워줘야 되겠는데. 엄청 뭘 열심히 많이 조사해왔네.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신기술에 관심이 많잖아요. 신기술이어서 그렇구나. 미디어 네네. 미디어. 신여성이니까 신기술. 신기술에 관심. 신자와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전 이런 게 나오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해져요. 그냥 저는 그냥 3D가 너무나 세련되고 멋지게 되었구나. 이런 거고 이걸 어디서 촬영했을까? 그다음에 이 물 배경 이거는 3D일까 아니면 어디 현장에서 어디서 이거를 촬영했을까 이 정도의 그냥 궁금증만 잤지. 이게 실제 폭풍우 장면하고 이렇게 뒤엉키는 장면 외에는 대부분 직접 찍은 거예요. CG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은 이 영화 안의 관점이 되게 렌즈가 되게 다초점처럼 찍혀 있어요.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지털은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만 편집이 되겠지만 디지털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이미지의 리듬을 조작한 거죠. 근데 신여성의 전공이 뭔지를 이제 안 것 같아요. 신기술이었어요. 저 그럼 이제 블루 칼라 같은 이제 블루라고 신블루. 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네, 바다신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찾아본 거고, 제 책사님은 또 신기술이 신기술입니까? 신기술. 신기술 신기술. 아니 여기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와 같이 신씨를 쓰고 있는 제 동생이 지금 굴지의 그 기술회사에 다니고 신씨였어요? 있습니다. 네. 동생이니까 신씨겠네요. 네, 신씨. 아니 신여성이니까. 그냥 신여성이니까. 동생 이름이 혹시 기술? 우리는 모두 신인류로 살고 있어요. 가족 이름은 신인류? 네, 신인류. 근데, 엄마 아빠는 새엄마. 근데 동생 얘기 해봐. 근데. 네네. 근데 제 동생은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네. 네, 기술이에요. 그래서 둘이 대화 나누면은 저는 철학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원래는 대화가 안 돼요. 뽀록 났어. 자기 철학 전공이래. 네. 아니 이 정도 우리 얘기 안 알려드려야 했는데. 이 정도 알려드려야 철학 제가 전공인데 또 그거밖에 못해? 철학이라는 게 원래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 철학을 했다 그래요. 사주는 못 받으려도 사주는 못 받으려도 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게 지금은 논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세지만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구현하는 이미지보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것에 녹여내는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안이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평가가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이미지와 어떤 그러니까 웅장함,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마치 그 시를 쓰듯이 왜 장면이나 대사나 미장센이 굉장히 촘촘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영역이 넓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만드는 실질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부분도 그렇고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어서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것을 이 안에 영화들이 대부분 일상적이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 구조라서 그거를 이제 캐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영화를 자세히 보고 원작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브로크백 마운틴도 그렇고 센스 앤 셀서빌러티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촘촘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아직도 이안 영화를 뭐 와호 장룡은 재미가 없어 뭐 브로크백은 내 타입이 아니야 이렇게 장르라든지 취향으로 보셨다면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 이미지나 미장센에 녹아 있고 편집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섬세하게 보시는 눈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진짜 이 이안 영화가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우리 옆집 사는 오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안이? 네, 그럼 거기서 얼마나 갑자기 좋을까. 옆집 사는 오빠가 왜 나와? 미안해. 이안 그럼 오빠 왜 따라 미안해가 나오지? 오빠 따라 촬영장도 가고 오빠 사인도 팔고 아유, 미국으로 가야 이래야 되겠네. 돈을 벌지. 네, 그래서 무슨 네. 장면을 또 아유, 신기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제 차례죠. 저는 그 사실 맨 처음에 영화 포스터 나왔을 때는 15세의 모험 소년 이야기여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안 봤는데 이게 되게 좀 상도 받은 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로 나왔을 때 좀 관심 갖고 책을 먼저 읽었던 것 같아요. 역시 책상에 다우시죠. 근데 책을 읽었을 때 솔직히 제 느낌은 무서웠어요. 책은 호러입니까? 책은 호러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어떤 책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냥 식인에 가까운 거를 드러내주거든요. 마지막에 해석에서 그냥. 그렇죠. 식인. 서로 네. 잡아먹고 하는 장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막 중간에 막 하이에나가 이렇게 죽이고 이러는 거가 소설 속에서는 되게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서웠고 끝에도 이게 결국 읽고 나니까 식인이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를 다시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영상미와 맞아요. 이 스토리에 그냥 빠져들면서 봤다가 나를 다시 확 한 장면이 있죠. 그 마지막에 이제 상상력이 발휘된 식인섬 섬 나오는 장면 있죠. 여자가 섬에 누워 있는 네. 거기에서 저는 그거 식인 이빨 나오는 거 꽃 속에서 예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먹을 게 나올 줄 알았어요. 뭐가 나오지 이랬는데 거기서 이빨의 모습이 나왔을 때 이 책이 이 영화가 갖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딱 다시 한번 쳐줬던 장면이 그분이고 생각보다 이제 거기서 그 아름다웠던 모습에서 이 영화가 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좀 느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잔혹 드라마.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게 보려면 아름답게 볼 수 네. 있었는데 이 영화의 메시지를 이제 진정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려주는 거는 걔가 하나의 단서가 되잖아요. 물론 앞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의 제목이 그냥 평평하게 라이프 오브 파이로 하면 안 되고 파이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살아났을까? 생존? 파이의 생존 일기. 그쵸. 생존 일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표류 일기. 파이의 파이의 비밀 이런 거. 그래서 중국어 제목이 뭐예요? 이거? 중국어 제목은 좀 어머. 다릅니다. 소년파이의 기묘표류입니다. 少年派的奇妙漂流. 약간 분위기를 길어. 줬구나. 잠깐 소년 뭐라고요? 소년파이의 기환표류. 기환. 기환입니다. 기환이 네네. 신기한 신기하다? 기할 기자고 헛보일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환상할 때 환자. 네네 환상할 때 환자. 지환
판타스틱이죠. 판타스틱. 네, 판타스틱. 펴올 여우는 표류. 네, 표류입니다. 지환 펴올 여우. 판타스틱한 표류. 표류. 이런 아유. 뜻인데 앞에 이제 싸우니엔 파이가 붙는다는 거죠. 네네네. 소년 파이의 어, 판타스틱한 표류.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훨씬 낫네요. 그게. 너무 길어요. 아, 네. 그렇지. 기네요, 근데 영화 영화. 제목으로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중국에서는 이 영화가 흥행했습니다. 흥행했나요? 네, 흥행했습니다. 엄청 아니, 흥했다고. 중국 사람들은 기억하지. 우리가 긴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도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런 기담. 느낌인데. 예. 기담은 기담이라 이제 쓰잖아요. 공포 영화고. 어. 이 영화의 제목도 약간 그래야 될 것 어우, 같은데. 무섭잖아. 이 영화가 표류하다가 어떤 아름다운 묘한 섬에 들어가잖아요. 신묘한 섬에 도착하는데 낮에는 살려주고 밤에는 또 물의 어떤 성분이 바뀌면서 생명체를 공격해서 먹어치우는 뭐 이런 느낌이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섬의 풀샷에서 이 섬 모양이 저만 느낀 게 아니죠. 섬의 모양이 사람이 누운 듯한 여자가 누워 있는 네 모습으로. 사람이 누워 있는 섬 모양.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지슬 오멸 감독 지슬에 보면은 오름의 이미지를 여자의 젖가슴으로 형상을 시켰거든요. 거기는 실사로.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죽음의 땅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중산간 지역. 그래서 그 중산간의 오름들이 결국은 학살의 땅인 거거든요.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근데 그순간 저는 그 섬이 섬뜩하게.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빨을 봤을 때는 그냥 빨리 탈출을 하라는 신호구나. 되게 단순하게 봤네요, 영화를. 다 다르게 봤네. 네. 네. 그래서 그 식인섬 얘기는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기도 네. 하잖아요. 영화 보시면은 아마 그 이 이빨이 열매 속에서 나오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영화를 유추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자영업의 한 장면은 저희 한 장면은 사실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약간 기대도 있었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영화의 3분의 2, 뭐 절반 이상을 그 주인공과 호랑이가 독대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맞아요.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 호랑이가 인격체였으면 몰라 대화라도 할 수 있겠는데 말도 할 줄 모르니까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와 달리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굉장히 몰입도 되고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장면은 마지막 부에 가서 이제 호랑이가 사라지는 그 장면입니다. 호랑이가 섬에서 그렇죠. 떠나는. 예, 멕시코 해변에 구조 당하기 그 직전에 당도에서 이제 호랑이가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멈칫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은 약간 호랑이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에서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네.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서 그렇죠, 슬프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네네네. 영화에서. 네. 그 멈칫했던 그 장면,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회고에서는 그 실제 호랑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그렇죠. 사실 나오죠.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 그 누구죠? 파이 자신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이러한 설도 있거든요. 책에서도 보면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지점에서 설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스포가 있기 얘기하죠. 때문에 정확하죠. 예. 네. 그냥 책에서는 정확한데 스포일러 얘기해도 돼요? 이게 저희가 이게 해도 지난번에도 괜찮지 않을까요? 대단한 스포를 한번 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거 왜냐면 어차피 알고 보면-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알고 봐도 제가 볼 때는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모르고 보면 한 번 더 봐야 돼요. 알려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모르고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보고 나서도. 그러니까 저도 그 사실은 이제 호랑이 이 장면이 결국은 이 영화에서 계속 가장 스펙터클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독대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도 있고 뭐 얌전히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막 싸우는 장면이 그래도 제일 인상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참 3G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3D입니다. 3D. 3D는 통신이에요. I'm sorry. 5G를 앞두고 있는 네네. 이 시대에. 5G 아닙니까? 5G. 5G. 지금은 5G. 5G가 뭡니까? 여보세요. 알파벳은 알파벳으로.
잘못했어 아 내가. 오늘 신기술 너무 무섭다. 내가 잘못했어. 3D 3D 기술이 요즘 3D가 또 유행해요. 3D 기술이 맞습니다. 3D. 많이 발전했구나. 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근데 이제 참 그 저 조그만 배에서 인간과 호랑이가 저렇게 오랫동안 공생할 수 있을까? 그쵸. 그리고 저렇게 막 아주 격렬한 그 싸움을 몸싸움을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가? 진작에 잡혀먹어 죽어도 죽었지. 그런데 이제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서도 그거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게 뭘까? 저 호랑이라는 게 정말 진짜 호랑이일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씩,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뭐 아주 명징하게 그 분명하게 한 건 아닌데 어렴풋하게 저게 진짜 호랑이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지나가면서 한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예리한 거지. 저는 그 아예 의심. 아예 의심 많고 끝까지 봤다고. 네네 의심을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만화가 되잖아요. 예. 호랑이랑 그치. 호랑이랑 판타지. 있을 수 없는 판타스틱이 판타지. 되는 네, 거죠. 판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만화가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감독이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저렇게 호랑이를 저기다가 배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어렴풋하게 하면서 이제 봤어요.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이 암시가 이제 네. 풀려지면서 이제 비밀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그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스포일러라고 해당하는 부분 그 파이가 곧 호랑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결국은 그러니까 호랑이랑 싸운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까지 뭐 생각하고 본 건 아니지만 그 화면 자체는 굉장히 스펙터클하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스펙터클, 판타스틱한 스펙터클이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리뷰를 보시면은 노인과 바다 스펙타클 버전 뭐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원작을 전혀 모른다거나 영화의 이 상징을 끝까지 못 읽어내면은 그냥 사투를 벌여서 살아온 어떤 소년의 어떤 생존기? 227일간의 네. 생존기. 근데 그게 되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 영화의 이제 반전이고.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왜 의심 안 했냐면 이 호랑이하고 이 아이가 긴장 관계를 막 계속 바꾸잖아요. 막 바다에 떨어졌다가 배 위에 올라섰다가 막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치의 어떤 여백이 없이 계속 사람들을 그 안에 몰아 넣어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잡아 먹히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근데 딱 한 장면, 두 장면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호랑이가 같이 표류됐을 때 처음에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이렇게 하이에나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마지막에 그 밑에 장막을 이렇게 딱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 밑에 숨어 있다가 네, 그 우명포트 밑에 가려진 천 뒤로 슬쩍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뭔가 가려졌던 것이 슬슬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 내면에 감춰졌던 것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 227일간의 이 파이가 바닷속에서 표류를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중국어 제목처럼 표류를 하면서 이제 떠오는 건데 그때 사실은 가장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은 뭐겠어요? 물이었잖아요. 물일 거잖아요. 분명히 바다가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고 바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물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 초반에 그 아빠가 자기 수영장에서 수영 가르쳐 주면서 선생님, 수영 선생님. 저 선생님이 마마쥐. 마마쥐. 네, 네. 마마쥐 선생님이 그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포심이 포심. 너를 무섭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이렇게 쭉 그 바다를 타고 오면서 중요했던 거는 호랑이가 물보다 더 무서운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포의 대상을 한 단계 더 위에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는 순간 물은 무서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호랑이를 피해서 물에 빠지면 빠지는 거지. 호랑이가 물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 차원이 다른 공포의 대상이 설정되면 그보다 차원 낮은 것은 물이 되는 거죠. 제가 얘기를 제대로 했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어. 어떤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어. 근데 그래서 이 문제와 막 사투를 하고 있어요. 분투를 하고 있어. 투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더 큰 문제가 작은 문제를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무릎이 아파. 예를 들면 무릎에 종기가 났어. 얘가 아닌 것 같아. 들켰네. 무릎. 우린 너무 많이 알아. 다 알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캐터톱이 진짜. 있어요. 무릎에 종기가 나서 무릎이 좀 아파.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무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무릎 아픈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더 큰 게 있는 거지. 암이 뒤에. 더 중요해지는 것 있잖아.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그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그 상황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뒤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저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 요인을 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둘이 이제 뭐 싸웠어. 뭐 때문에 네가 뭐 그렇게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쩜 실내가. 그러니까 뭐 너 10,000원 빌려갔는데 빨리 갚아야지. 빨리 갚으세요. 이자 쳐서 12,200원 갚어.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10,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이야? 갑자기 100만 원짜리 문제를 던진 거야. 가만히 있어봐. 너는 지금 만 원짜리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1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고 있어. 그러면 문제는 거기로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지. 문제의 핵심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판을 흔드는 이 이야기의 판을 흔들기 위해서 누구나가 생각하기에 물이 가장 핵심적인 공포다. 227일간의 항해의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공포의 대상, 차원이 다른 공포의 대상을 그 뱃속에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호랑이인 거예요.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거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물에 빠지면 그래도 수영이라도 할 수 있잖아. 생각에. 순간적으로. 뭘 붙잡고라도 갈 수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랄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문제 해결 방식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걸 엄브렐라 우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산으로 다 덮어버리면서 다른 문제들은 그 밑으로 다 잠복시켜버리는 방식의 이야기 구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저는 꼽았어요. 그 장면 곡성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지. 무엇이 중요하냐? 뭐 이런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생존 본능. 그러니까 내가 그 충동, 욕구, 죽음으로의 충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항 감독의 그 이게 참 이미지 생성이 그래서 저 그렇게 따지면은 걔 길들이잖아요. 길들이죠. 서커스처럼 얘를 길들일 수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든 걸 잊고 다시 또 한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다독이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이성과 이것들을 계속 발동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은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 같은.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전 좀 처음에 봤을 때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2부에 원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우리 자영업이 했나 얘기를? 자영업 아까 했습니다. 네, 묻어서 했어요? 가면서 그냥 묻어서 가면서 했나요? 네, 네. 네네. 그럼 여기서 일부를 마치는 게. 네네 맞습니다. 진행 본능. 네, 그러면 1부를 후다닥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네.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목소리들이 후덜후덜. 예, 비타민 좀 챙겨 드시고 오세요. 사주세요. 네. 제가 지갑이 늘 비어가지고. 안 비싸요. 주식은 얼마나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비타민이 좋은지. 종합 비타민은 안 된다라는 거. 네.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과연 저는 그럴까? 자영업입니다. 영화에게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항상 2부가 시작될 쯤 되면은 책사님의 눈빛이 좀 살아나면서 특히 원작에 있는 영화를 할 때 목소리 자신감이 막 넘치는 네, 이런 책사님을 사랑하는 늘 지갑은 텅 비어 있지만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사랑을 받으시고 동성애입니까? 왜 그러시나요? 합법재판관 후보자님한테 아유, 왜 그러시나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동성애가 합법적이냐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야? 참 요즘에 재밌어요. 아유. 참. 네, 저희는 이양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2부로 지금 문을 열었고요. 라이프 오브 파이의 기본 정보는 1부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고요. 이양 감독이 다양한 장르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원작이 있든 없든 좋은 영화들을 많이 생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양 감독에 대한 평가가 너무 영화 단편적인 장르나 이런 멜로 서사로만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양 감독이 영화 한 편을 만드는 작업이 마치 정말 아주 고운 비단수를 만드듯이 이야기와 이미지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인간의 어떤 사상을 잘 직조하는 좋은 감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원작이 있다고 해서요. 영어 제목은 똑같이 라이프 오브 파이인데 국내에서 번역한 걸로는 파이 이야기로 돼 있죠. 수학책인 줄. 그래서 꼭 마치 원주를 따지는 수학책인 양 느껴지는 건데, 예, 이 책은 2002년도에 영국에서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던 거고요. 맨부커상. 예, 국내에는 2004년에 출간했으니까 영화에 한참 전에. 근데 워낙에 상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 책에 관심도 높았고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네. 예, 작가가 어디 사람인가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네네네. 전혀 다른. 그렇죠. 배경은 인도인데. 얀 마텔이라고 얀 마텔. 굉장히 마텔. 젊은 작가인데 1968년생이고요. 어머나. 이 작품이 2001년도에 나왔으니까 작품을 창작할 당시에는 38이었습니다. 그 38에 맨부커를 받았다는 거는 상당히 문학적인 성취네요. 우리도 물론 한강 작가 덕분에 맨부커가 알려졌지만 권위 있는 상이죠. 작품이 너무 좋잖아요. 맨부커상 받은 작품들이. 그러니까 캐나다든지 이렇게 외교관의 아들로 아마 네네,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래서 경험이 많고 뭐 캐나다라든지 이렇게 생활도 하다가 인도까지도 가서 생활한 게 있거든요. 자, 아마 그런 게 좀 녹여내서 소설속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싶고, 작품을 예. 보시면 그 인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굉장히 이제 물씬 풍기거든요. 네네. 그런 경험들이 거기서 나왔겠다. 원작에도 알고 또 느껴지고요. 예. 여튼 이 책은 원작과 영화가 비슷한가요? 이 책 스토리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 없어요. 영화랑 이건데 이 영화의 비중은 정말 영상미 뛰어넘지 못할 영상미가 압도적이라고 하며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함. 그러니까 하나하나 장면의 그 디테일함이 갑자기 또 마음이 좀 그런데 뭐 하이에나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그런 과정도 많이 디테일해서 좀 더 잔혹 같은 느낌이 나게끔 이제 이게 표현이 좀 돼 있고요. 소설로 보면, 근데 소설과 영화에서 가장 큰 장면에서 하나 누락이 된 게 있어요. 영화에서는 좀 이게 아까 일부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덮으려고 했는지
표류자가 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식인섬 가기 전에 그 표류자 2명을 만나서 결국 타이거 이제 호랑이가 그 표류자를 잡아먹는 거. 이제 그거가 지금 빠지고 영화에서는 이제 그게 표현이 됐고 소설 속에는 이제 그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굶은 거에 이제 그게 달했을 때 잡아먹는 걸로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근데 굶주린 동물이 이 파이를 가만 놔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좀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설 줄거리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필요한 장치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표류자가 네네. 영화에서는 전혀 바다에서는 사람을 못 만나죠. 네, 그렇게 오직- 나와 있죠. 오직 네. 파이와 그 리차드 파커인가요? 네. 사람 이름으로 뒤바뀐 호랑이하고만 거의 나오는데 실제 소설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로 묘사가 되는군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이제 동물하고의 관계를 음.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나오고 맨 끝에 가서 살짝 사람으로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해봐 이런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열린 결말처럼 그냥 영화 보는 사람이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가 맞는지 이거가 맞는지 저는 그랬거든요. 파이가 두 가지 버전으로 네, 두 회고를 가지 하죠. 버전. 예. 근데 소설에서는 정확하게 좀 찝어줘요. 예. 네네. 이게 훨씬 덜 헷갈리겠네요. 덜 헷갈리게 앞에 부분의 장면은 1, 2부가 다 그런 장면이지만 3부가 이제 병원에서 회상하는 장면이 3부거든요. 총 1, 2, 3부 중에. 비중이 좀 있군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식인의 과정이 이제 맞는 거, 얼룩말은 누구를 말하며, 뭐 하이에나는 이제 그 주방장이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설명해 주니까 딱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읽는 도자로서 찝어지는 거죠. 예. 이런 점에 차이가 있죠. 영화에서 그 소설가로 나오니까 이제 소설가가 물었을 때 그 과거에 구조당하자마자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배는 왜 침몰했니? 그랬더니 네. 그건 영원히 알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동물들과 생존했던 얘기를 하니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그 뒤로 이제 파이의 눈빛이 좀 바뀌면서 되게 리얼하고 자세한 정말 그 생존했던 원래는 그 영화에서는 동물들과 생존했다가 혼자 생활하는 건데 뒤에 두 번째 버전에는 모두가 사람이었고 예, 사람이었고 아까 예전에 1부에서 말했던 자영업의 그 호랑이가 사라진 장면도 사실 결국 그러면 호랑이가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내면의 공포가 사라지고 드디어 살아남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좀 소설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배 밑에 있다가 나타나는 네네. 게 결국은 그 자기의 그 내면의 게 공포랑 본능,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때를 표현해 주는 거고. 저는 사실 그 호랑이가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을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봤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호랑이가 그 누구죠? 파이 자신이라면 파이가 이 배에 탄 엄마를 비롯해 주방장과 이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식인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호랑이가 사라진다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표류하면서 가지게 된 야만성이나 아니면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 이런 것과 결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또는 뭐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로부터 쌓여온 죄책감도 네. 있을 수 있을 것 그죠, 같아요. 그죠. 예. 돌아보지 않고 작별이사도 않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유유히 돌아가는 영화 속에서는 죄책감이라는 단어 많이 썼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작가랑 얘기하면서. 죄책감. 예. 지금 이 장면 최근에 종영한 그 조승우 주연의 그 라이프 의학 드라마에 보시면은 어릴 적 사고로 다리를 잃은 남동생과 같이 사는 의사가 그 동생의 사고 이후에 동생이 활동을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자기 분열 같은 증세를 보여서 어느 순간부터 실제 동생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두 다리가 멀쩡한 동생이 자꾸 생활 중간중간 나타나서 이 형에게 말을 걸고 형에게 태클을 걸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환상이에요? 네. 자기 내면의 환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장면 근데 그 둘이 어떻게 헤어지냐? 그러니까 마지막 회에서 네, 고백을 맞아요. 하죠. 너는 결국 나였다. 그렇게 그러면서 고백을 바닷속에서 그 다리가 아픈 동생을 이제 스킨스쿠버를 시켜주려고 내려갔는데 멀쩡하게 자기와 분열됐던 그 동생이 손을 멀리 흔들면서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도 유유히 사라져요. 거기서도. 그러면서 얘를 놓아주는 장면. 그래서 사실은 영화의 그 분열된 자아를 활용하는 것은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뭐 괜찮아 사랑해에서 조인성이 도경수라는 그 캐릭터로 자기 페르소나를 분열해서 보게 되는 거. 그것도 반전이었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도 있고, 노마진 마릴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블랙스완도 아주 전형적인 분열을 보여주죠. 그 분열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블랙스완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가 유유 사라지는 게 라이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죄책감.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네, 그런 거 같네. 죄책감.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이면 이런 것들이 자기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서 떠나가는 파이 그런- 이야기를 잘 본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죠. 아니면 다 비슷한 기법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는 이제 정체성의 분리 현상인 거죠. 네. 이중 정체성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일루전 환상으로 드러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고도의 기법인 것 같아요. 이미지를 네.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많이 사용됐고 했는데 이런 원작들에서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표현할 때 긴박감 이것도 반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숨겨놓고 끝까지 가서 아까 그 이제 일부에서 꽁꽁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 호랑이가 누굴까라는 의심을 하게끔. 조금은 들지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촘촘하게 계속 이어가서 줄다리기 하듯이 계속 자기 쪽으로 끌어가는 그 이안의 공격성이 저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분열된 자아를 깨닫는 건 웬만해서는 정말 할 시간이 없잖아요. 고민할 시간. 스펙타클이 하도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원작과의 원작을 읽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죠? 좀 더 잔혹한 동화? 아, 진짜 식인이라니. 원작은 19금이고 아. 영화는 전체 관람가입니다. 아, 네. 와. 차이를 낸다고 하면은 네. 내용 면에서. 네,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 한국에서는 이 공경희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고 작가 정신이란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아유, 작가 정신에서 좋아하겠네요. 네, 친절한 설명. 제가 그 한국 책 그 표지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이나는 한 장면의 그 장면이에요. 제가 봤던. 실제 영상에서는 완전히 고요한 바다에서 탁 떠 있는 저 배에 두 존재.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킬러 콘텐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쩔까요? 오늘 저 한마디만 할게요. 근데 사실 원작이랑 좀 같은 것 때문에 막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좀 다른 걸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역시 조미료. 이 얘기가 그 모티브가 됐던 유래가 있는 거 아시나요?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먹었다는. 아니. 혹시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가에 한 장면이 나와요. 얘기가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거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던지는 게 책에서는 나왔는데 그거 한 사건이 이 영화에 이 소설에 모티브가 됐어요. 더들리와 스티븐스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한 180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정도에 영국에서 실제 벌어진 재판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어떤 배에서 그 조난 사고가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 남대서양에서 발견된 사건인데 배에 탄 사람이 4명. 더들리는 선장이었고 항해사도 있고 스티븐스는 항해사. 그다음에 선원도 있고 네 번째 승무원이 바로 배의 잔물을 봤던 17세 소녀 이름이 리처드 파커였어요. 호랑이 이게 이름이네요. 실제 이름. 그래서 파커는 고아라서 가족이 없고 이 장기간에 배를 탔는데 이제 조난을 당한 거죠. 처음에 통조림 2개 정도, 승무에 통조림 2개로 한 3일은 버텼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이 소설의 이제 이거 구도랑 많이 비슷해요. 이제 한 명이 제안을 합니다. 이 중에 그 아까 고아인 파커를 잡아먹자라는 이제 이런 걸 할 때 한 사람이 안 된다 했지만 며칠 뒤에 이제 다 같이 동조해서 파커는 죽고 실제로는 실제예요. 파커가 죽었구나. 죽고 3명이 구조해서 선원들이 모두 다 이제 구조되는 거.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의란 무엇인가를 던지거든요. 이게
타당한지 이해받을지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던지는데 그 사건이 이제 이게 되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모티브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우리가 극한 상황에 예. 몰렸을 때 인간이 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 어떤 그거냐. 이 선을 아무리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어떤 그 선 넘어서는 안 될 금도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거잖아요. 도덕적과 윤리적인 거냐? 네. 극한 상황에 가면 결국 네. 본능이 드러나는 네. 그 순간이냐? 네. 네. 이거에서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딜레마인 거죠. 네. 사실은. 네. 해결할 수 없는. 네, 늘 우리도 있죠, 뭐. 다 있죠. 다 그게 있죠. 이제 그럼요. 그 극한 상황까지 안 가고 그 아주 낮은 그 층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늘 자랑하는 저희의 킬러 킬러 콘텐츠. 콘텐츠 차이나는 한마디. 중국어가 아니네. 네, 오늘은 또 오늘은 제가 좀 잠시 휴업하겠습니다. 예. 그 영어로 된 영화군요. 제가 그럼 또 출동하겠습니다. 꼼꼼히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간단한 걸로 쉬운 걸로 짧은 해주세요. 걸로. 하지만 중요한 거. 그래요?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Thirsty 무슨 뜻이죠? 목마르다. 갈증. 네. 갈증나다. 목마르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이제 쭉 뭐 좋은 대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차이나는 한마디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짧은 원활하게? 문장을 지금 저희 무시하시는 거니까 왜 이러세요? 저 짧은 고등학교 문장을 나왔어요. 골랐습니다. You must be thirsty. 이거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느 장면에서 나오죠? 이 장면을 얘기하자면 또 할 말이 좀 생기네요. 아. 네, 장면을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스포도 있었고 결국 책 소개도 하면서 리처드 파커가 결국에는 곧 파이 자신이라는 것을 저희 다 알았잖아요. 호랑이가. 네. 근데 이 영화 안에서도 이게 복선이 대단한 영화거든요. 맞아요. 곳곳에 이런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 뭐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 소개를 드리자면 그 사냥꾼이 이 동물원에 이 호랑이를 팔 때 호랑이의 이름이 있잖아요. 리처드 파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이름이 썰스티였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썰스티였고 그 사냥꾼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수인계하면서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그게 바뀌어졌다고 바뀌었어요. 합니다. 네, 썰스티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 어린 파커가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서 파이가 예. 파이가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서 물을 훔쳐 마시는 그러한 훔칩니까? 그렇죠. 설마요? 그게 아니고요. 성당에 들어가면 생수로 그러니까 일단 성수를 긋고 신부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에서는 너 목마르지 않니? 뭐 목말랐지? 하면서 뭐,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이 장난삼아 시킨 거거든요. 너 거기 들어가서 감히 물 훔쳐 마실 수 있겠니? 그래서 들어간 그래, 그런 점이 거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생수를 그냥 어. 성으로 근 게 아니라 먹은 거군요. 그렇죠. 그게 성수였어요. 성수인데, 네, 맞아요. 성수였죠. 원래는. 훔쳐 마시는. 그걸 마신 근데 거니까. 그거를 신부가 목격했다는 거죠. 신부님이 목격해서 나오자마자 그 아이한테 물 한 잔을 건네주면서 했던 말이 You must be thirsty. 네. 오. 이건 뭘 의미하고 야구 있을까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직역하면 그대로 네. 얘기하면 너 목말랐구나 이런 뜻이죠. 맞아요. 너 맞아요. 목마름에 목마른 게- 틀림없다. 이런 거죠. must be. 그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네, 네. 있는데 자꾸 제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저도 중학교는 나와서 네.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must가 대부분 뭐뭐 해야만 한다. 맞아요. 강력한 의무 이렇게 생각하셔서 혹시 헷갈릴 수가 있어요. must be는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그러네. 표현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must가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have to로 바꿀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you have to be thirsty 이건 이상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네. must be로 쓰셔야 돼요. 한치의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 그렇지. 네. 뭐뭐임에 틀림없다. or nothing. 그것이 네,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아닌, 거야. 네. 뭐뭐임에 네. 틀림없다. or nothing. 그것임이 분명한. you are thirsty or nothing. 아.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지.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사실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번역한다면 그쵸. 그냥 뭐
목이 말랐나 보구나. 네가 맞아. 목이 일차 말랐나 뜻은 보구나. 그건데. 1차 뜻은 그건데 그건데, 아까 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Thirsty가? 호랑이의 본명이 Thirsty였다. 어. 그럼 이게 우리가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좀 Thirsty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 말인즉 네가 바로 그 호랑이구나. 네, 이런 네. 말이 네.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가 바로 그렇죠. 파이구나. 네가 이렇게 네가 되죠. 바로 네. 호랑이구나. 네. 호랑이구나. thirsty라는 호랑이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럴 때는 혹시 뭐 you must be the thirsty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꼭 뭐 더가 없다 하더라도 네가 그 호랑이구나. 근데 이제 그걸 쓰게 되면은 호랑이일 경우에는 이제 T자를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야 이게 말로 할 때는 다 그런 게 용서되니까 대문자고 서문자고 구별하지 않으니까. 왜 눈을 부릅뜨고 그러세요? 여기서 바로 안 보여. 내가 우리- 많이 안다. 이럴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자랑하고 바로 싶다. 이한 감독의 훌륭함과 이 꼼꼼이의 몽환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네, 진짜 그래서- 영화 자체가 기가 막히죠. 네. 아, 네, 퍼즐. 이중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네, 하는 복선을 깔아놓은. 오늘의 차이나는 한마디 네. 진행 본능 네. You must be thirsty. You must be thirsty. 예, thirsty는 네. 이제 그 혓바닥을 좀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로 이렇게 살짝 내밀면서 안 thirsty. 보이니까 괜찮아. thirsty. 네, thirsty thirsty. 이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You must be thirsty. You must be thirsty. 자, 응용 연습해 볼까요? You must be angry. You must be angry. 너 화났구나 이런 거죠. 너 틀림없이 너. 화났지. 아,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색해요. 좀 어색하지 한국어는. 너 화났지 너 그냥 이런 거지. 진짜 화났구나. 너 이렇게 진짜 화났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지. You must be angry. You must be hungry. hungry. 헝그리네. hungry. hungry. 배고프구나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아니 더 패턴 연습 안 합니까? 그럼 돌아가면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You 네네. must be 땡땡땡으로. 네, 한번. 먼저 하시죠, 신여성님이. 아니, 아, 저요? 네. 네. 나 할게. You must be sleepy. 졸립구나 이런 뜻이죠. 네, 그러시구나. 네. 저는 뭐 You must be poor. 지갑이 항상 You must be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 뭐라고 하죠? 형용사만 다 하는데 형용사만 나오면 돼. 명사도 될 수 네네, 있어요. 맞네요. 명사도. 비니까. 그래서 빨리 했어. 뭐라고 해야죠? You must be the rich man. 네가 그 부자인 Rich man의-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아유. You must 구문까지 be 했을 거고. 자영업. 이렇게. 자영업. You 아, must be 자영업. 자영업. 네. 오늘 또 패턴까지 배우고 저희가 영어 이한 감독 덕분에 영어 문장을 또 We must be friend. 뭐 이런 어. friends 해야 되겠죠. Really? 프렌즈. We must be friends. 리얼. 저기 자영업이 반기를 들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아니 잉글리시로 아닙니다. 뭐 프렌즈는 꼭 득세할 날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잉글리시로 프렌즈는 다 하는 거야 그냥 나이 안 따져. 우리 뭐 아내 이름은 몇 살이야? 네. 그러면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이한 감독과의 이제 마지막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기점으로 우리 종점으로 네, 종점으로 끝으로 호랑이를 보내듯이 아. 리안을 보내줍시다. 정말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 하는 이 타이밍이네요. 이한 감독 영화에 이어서 대만 감독 시리즈 차이나는 무비 대만 감독 시리즈 다음 편은 최근에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던 에드워드 양으로 합니다. 아마 대만 영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대만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지만 그렇죠. 또 한 땀 한 땀 보시면은 이 영화 감독 역시도 상당히 이야기거리와 또 거장의 면모가 조금 있는 좋은 감독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선정했고요. 작품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리안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저한테 뭐 한 1분 정도만 주신다면 제가 지난주에 인도의 종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죠. 좀 약간 혼란을 겪었는데요. 갑자기? 여기 이 자리를 네네. 빌어서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할 게 없습니다. 아. 네, 힌두교가 83% 맞고요. 네. 인도가 사실상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뭔가 불교의 대승불교의 그러한 종주국이자 발원국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불교는 인도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불교 수는 0.8%밖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리서치를 했는데 왜 빛을 보지 못했는가는 제가 뭐
이렇게 뭔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인도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프로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행 본능. You must be smart. 계급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똑같이 네, 그렇죠. 거잖아. 그런데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인도의 계급이 그것을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면서 제가 댓글을 다 네, 그러면 이제 아쉬운 이한 감독과 앞으로도 이한 감독의 좋은 영화들이 더 많이 만나 뵙기를 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